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7장 이상전압 및 보호 개전 방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냐면요. 이상전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전압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호 개전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보호 개전기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전체적인 개요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이게 크게 어려운 항목은 없고요. 조금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암기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기억해 두면은 나중에 실기시험에 가서든 아니면 우리가 필기시험을 치르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데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떠나보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상전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상전압. 어떤 것을 이상전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조금 술 취한 사람이라든지 제 몸을 못 가눈다든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런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뭐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상전압은 무엇일까요? 일반 정상적인 전압 상태가 아니라 이상한 전압,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전압을 우리가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상전압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여기 이상전압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부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개폐서지라고 있습니다. 개폐서지. 여러분, 서지가요, 영어예요, 영어. 이 서지를 다른 말로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폐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개폐,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우리가 개폐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압이 높은 차단기를 개방할 때와 폐로할 때,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개폐서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차단기의 투입 개방 시의 과도 전압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근데 뭐라고 적혀 있나요? 노란색을 한번 써볼까요? 자, 무부하 선로를 어떨 때? 개로할 때. 개로할 때 무엇이 최대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상 전압이 최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부하 송전선로를 개로할 때, 즉 열 때 그것에 의한 충전 전류의 영향으로 이상전압이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것은요, 부하 선로를 닫을 때 가장 최소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폐서지에서 무부하 선로를 개로할 때 이상전압이 최대이다. 이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상규 대지 전압의 약 4배 정도 되고요. 그 시간은, 지속 시간은 수 밀리세컨즈로 조금 짧은 편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상전압이 최대가 되더라. 차단기를 개폐로 할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이 상규 대지 전압의 4배 정도 되더라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실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항목이니까 여러분 이 노란색 글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내부적인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외부적인 요인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외부. 자, 외부적인 요인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비가 내리면은 천둥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천둥 소리. 근데 천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들리는 게 바로 번개, 벼락. 그렇죠? 이것을 이제 뇌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자, 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철탑을 보시면, 예를 들어 철탑을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내 보면은 맨 위에 어떤 선이 있냐면 이러한 나전선, 즉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가공지선. 자, 그 다음에 철탑의 각각의 애자와 함께 어떤 것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전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죠. 1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죠. 자, 이럴 때 뇌가, 벼락이 이 가공지선에 내리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송전선에 직접 내리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공지선이 이러한 직경뇌를 보호하고자, 송전선을 보호하고자 위에 상부에 위치한 나전선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송전선에 내리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뇌를 우리가 직격뇌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에 뭐예요? 직접
내리친다라고 해서 직격뇌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직격뇌는 매우 큰 이상전압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만큼 매우 높은 전압을 발생시켜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짧습니다. 잠깐 동안 치고 들어왔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다는 물체를 어디를 이렇게 쳐야 돼요. 두더지 게임 하듯이. 두더지가 있는데, 자, 두더지 게임을 뿅망치로 쳐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제 힘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했을 때 힘을 둥 치는 게 셀까요? 아니면은 짧은 시간 동안 팍 하고 치는 게 셀까요? 둥보다는 팍 하고 치는 게 셀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큰 충격을 가해줘야지 우리가 그 세기를 더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직격뇌도 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매우 높은 전압으로 내리치는 파형을 우리가 직격뇌라고 부르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유도뇌가 있습니다. 유도뇌. 유도뇌는 무엇일까요? 유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운, 벼락운 있죠, 구름. 뇌운과 뇌운 상호간 또는 뇌운과 대지 간에 어떠한 벼락이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전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대지 사이에 발생하는 방전에 의해서 거기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가 뭐죠? 떠돌아다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자유전자가 되면서 송전선로를 따라 진행하는 이상전압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유도례에 의한 이상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전압의 종류의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요. 내부에는 개폐서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외부에는 직격뇌와 유도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파형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충격파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제가 방금 직격뇌가 짧고 굵게 치고 도망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이것도 짧고 굵게 어떻게 나가는지 충격파의 형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충격파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가로축은요, 시간이에요. 시간이고요. 위쪽에는 어떠한 파형의 크기라고 보겠습니다. 세로축에는. 그래서 여기를 100%라고 해서요. 1이라고 해볼게요. 100% 지점이니까 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0.9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교재 그림대로 0.5 지점을 하겠습니다. 0.5는 뭐죠? 50% 지점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은 0.3이라고 하고, 자, 여기 맨 아래를 원점 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요. 위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형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충격파의 파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세로축을 늘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이 지점을 1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1. 자, 그 밑에는 90% 지점이니까 0.9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여기 시작하는 파형의 이 부분이 살짝 일그러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재 그림 보셔도 살짝 파두 부분의 파형이 일그러져 있어서 우리가 0점을 따질 때 이 부분을 0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30% 지점과 이 파형의 90% 지점,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이어요. 서로 잇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요 가로축에다가 대해서 이렇게 내려줘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줘요. 자, 이 직선이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 가로축과 직선이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약 0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일종의 약속. 왜 이렇게 했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파형의 이 파도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약 0점이라고 하여 파형의 30%와 90%를 이은 점을 직선으로 이어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을 규약 0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충격파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단위가 뭐예요? 마이크로 세컨즈죠. 마이크로 세컨즈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형이 잠깐 치고 올라왔다가 쭉 빠지게 돼요. 파형이 높아졌다가 순식간에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규약 0점을 기준으로, 자, 밑에다 쭉 그려볼게요. 0점을 기준으로
파고값. 여기 최대값을 파고값이라고 부르잖아요. 파고값. 자, 여기를 파고점인데 그 점의 값을 파고값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규약 0점으로부터 파고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파두장이라고 할 겁니다. 파형의 머리두, 그러니까 파형의 머리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규약 0점으로부터요. 규약 0점으로부터 어디까지? 파형의 50% 지점. 끝나가는 이 50% 지점에까지에 해당하는 길이를 파미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파형의 꼬리 밑자를 써서 파형의 꼬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형은 직경뢰 그리고 개폐서지와 같은 이런 이상전압은 다음과 같은 충격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파형은 처음에 순식간에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며 파형의 30%와 90%를 이은 점은 이제 원점과 가로축과 만나면 규약 0점이라고 하고요. 이 파고값과 규약 0점까지의 길이는 파도장, 규약 0점과 50%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파미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파고치와 파두장, 파미장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쵸? 먼저 뭐와 무엇을 비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뇌서지와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개폐 서지를 비교했죠. 뇌서지와 개폐서지 중 그 파형의 크기가 큰 것이 무엇일까요? 전압의 크기가 큰 것. 단연 뇌서지입니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높다. 비교적 낮은 거죠. 비교적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파두장과 파미장을 비교하면은, 자, 여기는 이제 파고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파두장, 파미장. 파미장 보시면, 자, 뇌서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1.2 곱하기 5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마이크로 세컨즈거든요. 기본 단위가. 결국에 그러면은 파두장이 1.2 마이크로 세컨즈라고 하는 것이고요. 파미장이 50 마이크로 세컨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뇌서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아요. 그에 반해 그 개폐서지는 값을 보시면 250 곱하기 얼마예요? 2500 마이크로 세컨즈죠. 즉 파두장이 뇌서지는 1.2였는데 여기는 250이라는 거예요. 파미장이 뇌서지는 50이었는데 여기 개폐서지는 2500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파두장, 파미장이 뇌서지가 더 짧고요. 여기 개폐서지는 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파형의 형태와 그리고 뇌서지와 개폐서지를 비교한 요 표 있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충격파에 대한 내용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이 결국에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진행하는 파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칠판을 잠깐 지우고 진행파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진행파를 쉽게 알기 위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색칠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괜찮으시죠? 자, 이 색칠된 부분은 우리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만약에 가고 있다고 했을 때 요 벽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로 가다가 벽을 만났어요. 그럼 멈춰야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어쨌든 무엇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형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파형을 우리가 입사파라고 할 거고요. 자,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 경계면 있죠. 이 경계면을 접속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변이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파형을 입사파, 접속점을 기준으로 이 벽을 맞고 반사되는 것을 반사파, 그 다음에 접속점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사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것, 투과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무엇이 들어오죠? E1이라는 전압을 파형이라고 볼게요. 자, E1이라는 입사파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들어오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들어오다가 어떠한 벽을 만나고
반사되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E2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벽을 맞고 들어가는, 그대로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대로 들어가는 E3가 있을 겁니다. E1이 있다면 전류 I1도 있겠죠? I1도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사되는 무엇이 있어요? I2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는 무엇이 있어요? I3가 있을 겁니다. 결국 전압 전류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벽이 있기 전에 임피던스, 이 부분을 Z1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벽이 있는 다음에 이 부분을 Z2라고 할 겁니다. 되셨어요? 접속점 기준을 전으로 해서 여기 전에 있는 것의 합,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1번. 조건을 적는 거예요. I1 더하기 I2라고 하는 것은 I3와 같다. 접속점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려해 준 것은 접속점 이후의 것을 고려해 준 것과 같다라고 놓은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시면 KV의 KCL이라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을 쓸 거냐면은 E1 더하기 E2는 E3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전압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죠. I1 더하기 I2라고 하는 것은 I3와 같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바로 I2예요. I2. I2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향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전류의 방향이 I1은 이쪽,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면 I2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왼쪽을 향하고 있죠. 결국에 제가 방금 I1 더하기 I2는 I3라고 썼지만 사실상 이 I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 그 점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 I,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볼까요? I1이 위치한 곳의 임피던스는 Z1이었습니다. 자, Z1분의 전압은 얼마예요? E1이 될 거고요. 자, I2를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고 여기는 Z1분의 2의 2가 될 겁니다. 자, I3는 뭐예요? Z2분의 2의 3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Z1 곱하기 Z2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Z1, Z2를 곱해주게 되면은 약분되어서 뭐만 나와요? Z2, E1만 남는 거죠. 자, 그것과 같은 논리로 여기 다 곱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완성됩니다. Z2의 E1 마이너스 Z2의 E2는 무엇이 남아요? Z1의 2의 3가 남는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E3라고 하는 것은 E1 더하기 E2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E1 더하기 E2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변에 E1, E2만 있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주고 싶네요. 그러면은 E1에 대해서 먼저 좌변에 몰아놓고 좌항에 몰아놓고 E2에 대해서 우측에 몰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Z2의 E1 마이너스 Z1의 E1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는은 여기는 Z1의 E2가 있을 것이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플러스 Z2의 E2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지금 공통전이 양쪽에 모두 다 공통항이 있으니까 묶어주게 되겠죠. 그럼 E1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E1은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되고 E2에 대해서 묶게 되면은 Z2 더하기 Z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냐면요. 바로 요 E2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E2라고 하는 것은 Z2 플러스 Z1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Z2 플러스 Z1 분의 기존에 있던 Z2 마이너스 Z1에다가 어떤 것을 곱해준 거예요? 2의 1을 곱해준 거죠. 식을 보니까 자, E2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반사파 전압이었습니다. 자, E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사파 전압이었습니다. 결국에 반사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파 전압의 요 가운데 값, 요것을 곱해 주어야지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값을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요. 바로 반사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반사계수는 Z2 플러스 Z1분의 Z2 마이너스 Z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이었어요? E1 더하기 E2는 E3였습니다. 되셨나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결국에 E1 더하기 E2에 대해서 먼저 나타내 보면은 자, E1 더하기 E2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E3였죠? E3는 E1 더하기 E2라고 하는 것은 자, E1 그대로 적고요. 더하기 E2에다가 이제 이거를 대입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방금 구했던 E2는 이거. 그쵸? 자, 그럼 대입을 해주면 뭐예요? Z2 더하기 Z1 분의 Z2 마이너스 Z1 곱하기 2의 1이 될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은 양변, 모두 E1, E1이 있으니까 묶어볼게요. 묶으면 어떻게 되죠? 자, E1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Z2 플러스 Z1 분의 Z2 마이너스 Z1 곱하기 E1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Z2 더하기 Z1 분의 Z2 마이너스 Z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E1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1 플러스 Z2 플러스 Z1 분의 Z2 마이너스 Z1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Z2 플러스 Z1 분의 자, 1 플러스 여기 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Z2 플러스 Z1 분의 Z2 플러스 Z1이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에 Z2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Z1과 마이너스 Z1이 지워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2의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2의 3라고요. 투과파 전압 E3라고 하는 것은 입사파 전압 E1에다가 어떤 것을 곱해준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값 이것을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요. 바로 투과 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투과 계수. 일반적으로 반사계수는 문자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우를 보시면 반사계수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투과계수는 별도의 문자는 없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 결국에 반사계수와 투과계수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나타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요. 무반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무반사 조건은 뭐죠? E2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기존에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한번 적고 넘어가 볼게요. 자, 조금 다시 써보면 이 노란색은 기존의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사계수와 투과계수 적어보면은 Z2 플러스 Z1 분의 Z2 마이너스 Z1이었고요. 자, 투과계수 같은 경우는 Z2 플러스 Z1 분의 2Z2였습니다. 그쵸? 그쵸? 자, 그런데 무반사 조건은 뭐예요? E2가 0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E2가 0이 되려면 뭐예요? 반사계수가 0이 되어야 됩니다. 반사계수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럼 결국에 반사계수 Z2 플러스 Z1 분의 Z2 마이너스 Z1이 결국에 뭐와 같다는 거예요? 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수의 형태가 0이 되려면 이 분자가 0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분자가 0이 되려면 Z2 마이너스 Z1이 0과 같아야 되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뭐예요? Z2와 Z1이 같아야 되는 거네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밑에를 또 보시면은 투과계수가 있습니다. 투과계수가 있죠. 투과계수 보시면은 Z2와 Z1이 같아야 된다는 걸 방금 깨달았어요. 어디서요? 반사계수가 0이 된다는 거에서요. 그러면 여기 투과계수를 다시 적어보면은 자, Z2 플러스 Z1 분의 이 Z2였는데 이 분모에 있는 Z2 플러스 Z1이 뭐예요? 서로 같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겠죠. 똑같이 2Z2가 되는 겁니다. Z2 플러스 Z1이. 그러면은 양변 분모 분자가 지워지겠죠?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결국에 무반사 조건에서의 반사 계수는 0이 되는 것이고요. 반사되는 것이 없으니까. 자, 근데 무반사 조건에서의 투과 계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반사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러한 결과값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결과값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이용해서 값을 도출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종단이 개방되어 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종단이 개방되어 있을 때. 종단 개방. 종단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에를 개방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로에서 개방시킨다 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 얼마가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개방시키면 회로가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까? 못 흐르죠. 이것을 마치 임피던스가 무한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종단을 Z2라고 봤을 때 결국에 종단이 개방됐다는 것은 Z2를 무한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사계수의 성질부터 한번 보죠. 자, 반사계수에서 Z2를 무한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사계수 로우라고 했을 때 무한대 더하기 1, 1이 아니죠. Z1이죠. Z1 분의 얼마예요? 무한대 빼기 Z1이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쵸? 자, 여기서 무한대 더하기 뭐 어떤 임피던스는 똑같이 무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무한대에서 어떤 것을 빼더라도 임피던스는 무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결국에 분모 분자 약분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단이 개방되었을 때는 반사계수가 1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투과계수 한번 볼까요? 투과계수에서는 무한대 더하기 Z1 분의 뭐예요? 2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자, 분모는 이렇게 무한대로 추려진다고 해도 분자에 있는 2 곱하기 무한대에 있으니까 무한대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은 무엇만 남습니까? 2만 남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투과계수는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종단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과값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단 접지되어 있을 때를 볼게요. 접지는 우리가 개방과 반대로 Z2를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접지니까 임피던스를 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반사계수 어떻게 되냐면 반사계수는 Z2를 0으로 보는 거니까 0 더하기 Z1은 결국에 Z1이죠. 분의 0 빼기 Z1은 마이너스 Z1이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투과는 어떻죠? 투과는 0 플러스 Z1은 Z1이에요. 분의 여기 분자에는 Z1이 없으니까 다 0이 되는 거죠. 그럼 Z1분의 0이니까 투과계수는 0이구나. 어떨 때? 종단이 접지되어 있을 때. 반사계수 마이너스 1, 투과계수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무반사 조건, 종단 개방, 종단 접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반사계수, 투과계수가 어떤 값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정제파 비를 볼게요. 정제파 비라고 하는 것은요, 정제파라는 것 자체가 입사파와 반사파가 이렇게 합성되어서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를 정제파라고 해요. 정제파 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와 있듯이 파의 최소값에 대한 파의 최대값의 비를 나타내게 되는데 정제파 비를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식의 형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라고 하는 것은요, 1 마이너스 로우 분의 1 플러스 로우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로우는 뭐예요? 반사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제파비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개념 확인이 있는데요. 한번 개념 확인 풀어보시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되셨죠?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 개폐서지보다 직경로의 파고값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상전압에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죠. 내부적인 요인에는 개폐서지가 있었고요. 외부적인 요인에는 직경로에 그리고 유도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뇌서지는 어때요? 직경로에는 개폐서지보다 파고값이 더 크죠.
그리고 시간도 더 짧고요. 그래서 충격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자, O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 종단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개방이 됐다는 건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사계수는 마이너스 1, 투과계수는 0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자, 개방이 되어 있을 때 반사계수는 1이고요. 투과계수는 2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X고 규약 0점으로부터 파고값까지의 파형의 길이를 파2장이라고 한다. 규약 0점은 어디예요? 파형의 30% 지점에서 90% 지점까지 이은 선을 가로축에 이었을 때 만나는 지점을 규약 0점이라고 했고, 그 지점으로부터 파형의 파고값까지의 길이를, 파고점까지의 길이를 파2장, 파형의 50%까지의 길이를 뭐예요? 파미장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XO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상전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배우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진 않죠. 여러분, 하나를 이해하면은 다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면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학습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거니까 끝까지 자신을 믿으시고 복습 꼭 하시고요.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기출문제 그리고 시험까지 가셨을 때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